네, 안녕하세요. 저는 Unsupervised Learning 세션 진행을 맡은 구기 장현빈입니다. 와. 네, 목차를 보시면 오늘 조금 페이지가 많긴 한데 그렇게까지 오래는 안 걸릴 테니까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될 세션이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잖아요. Unsupervised Learning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Unsupervised Learning은 데이터에 대한 정답지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그런 머신러닝 방법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그런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트레이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 결과값 자체에도 정답이 있다고 할 수가 어렵겠죠. 그 대신에 데이터 내에서 숨겨진 그런 특징이나 패턴을 발견하는 데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차에 배웠던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에는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는 데이터 트레인 셋에 대해서 정답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런 정답을 출력해낼 수 있는 형태로 함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학습 과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연속적인 실수값을 예측할 수 있었고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불연속적인 이상값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는 정답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값 자체에도 뚜렷한 정답이 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의 목표는 unlabeled 된 데이터, 그러니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정답을 알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비슷한 데이터 포인트끼리 자동적으로 잘 구분해주고 그 데이터의 특징과 패턴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자동적으로 오거나이징 하거나 데이터의 숨겨진 구조나 패턴을 좀 이해할 수 있겠고, 혹시 소리가 잘 안...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걸 진행해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한 전처리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원 축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에도 입력 변수를 넣어주고 y-값을, 결과값을 잘 예측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학습에 사용되는 입력 변수의 수를 차원이라고 하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의 수를 차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원을 축소한다는 말은 차원을 줄인다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입력 변수의 수를 줄이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습에 사용되는 변수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미인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데이터의 손실이나 정보 유실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차원 축소를 하니까 우리가 이 세션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원 축소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이나 시간, 자원, 용량 같은 게 고차원에서는 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너무 크면 분석 시간이 증가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변수를 데이터가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용량 같은 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차원이 높을 때 발생하는 과적합이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있습니다. 고차원에서는 아까 변수의 수가 차원 하나의 수에 대응한다고 했으니까 고차원에서는 변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모델이 복잡해지고 노이즈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차원이 너무 높으면 설명력이 떨어지고 시각화하는 데에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원이 낮을수록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기가 쉬워지고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기 유리해지기 때문에 차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부분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차원의 저주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차원이 좀 커질수록 공간의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좀 예시로 직관적으로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에 빨간색 이 분홍색 부분이 저희가 관심 있는 데이터고 파란색 부분이 빈 공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차원에서는 5개 중에 2개가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데이터겠죠? 그러면 5개 중에 2개니까 데이터가 공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원이 증가를 해서 2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5가 제곱이 돼서 25개 중에 2의 제곱인 4개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6%가 됩니다. 3차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5개의 세제곱인 125개 중에 이의 세제곱인 8은 전체의 6.4%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원이 커질수록 급격하게 두 데이터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밀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빈 공간을 0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차원이 커질수록 데이터 사이에 이런 스팔스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부피 자체가 커지는 동시에 데이터끼리는 좀 듬성듬성해지니까 고차원에서는 변수를 저장해야 하는 그런 용량도 커지고 또 모델의 성능 자체도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원이 증가하면서 학습 데이터의 수가 차원 수보다 적어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차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과적합이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 없거나 좀 중복되는 입력 변수들이 너무 많을 때에는 모형이 과적합되거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고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화된 결과가 도출이 안 되는 그런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경계 부분에서 민감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노이즈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변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다중공선성 문제도 발생을 하겠죠. 저희가 데이터 개수가 n개이고 입력 변수 x의 개수가 p인 경우에 당연히 데이터 수 자체는 많은 게 좋겠지만 그리고 입력 변수 x의 경우는 좀 적당히 있을 필요가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대체로 변수나 피처의 수가 함께 증가합니다. 즉 많은 입력 변수가 많아지고 피처의 수가 많아지면 차원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차원에서 이걸 분석하는 게 항상 좋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분석과 시각화 문제도 있는데요. 차원이 3차원보다 커지면 저희가 시각화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나 특성, 위치 등을 눈으로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좀 직관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2차원, 3차원 정도로 표현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차원 축소를 해야 하는데 차원 축소를 이제 왜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차원을 그냥 저희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차원 축소를 진행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을 줄일 땐 줄이더라도 원래 차원의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는 상태로 차원 축소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처 셀렉션과 피처 익스트랙션이 있는데요. 피처 셀렉션은 말 그대로 입력 변수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몇 개 중요한 변수 일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력 변수 사이에 좀 변수가 중복이 되거나 출력 변수를 예측하는데 상관이 없는 그런 입력 변수들을 제거해서 출력 변수랑 관련이 깊은 중요한 입력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을 피처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은 지금 기존의 입력 변수들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특징을 추출해내는 건데요. 원본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서 피처의 수는 적은 새로운 피처를 생성을 해서 그 새로운 피처를 리니어하거나 논 리니어란 변환 방식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투영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면 원본 데이터를 반영하는 새로운 변수로 특징이 변환이 되겠죠.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살펴보면 피처 셀렉션의 경우 이렇게 지금 7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얘네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이 데이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서브셋을 선택해 주는 것을 피처 셀렉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해서 새로운 특성을 뽑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피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처 셀렉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변수가 n개 있다면 몇 개의 변수를 사용할지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변수 자체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변수의 개수를 선택해서 뽑아내는 것이 피처 셀렉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수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전체를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원래 피처를 바꾸지 않고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모델 결과 해석에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처 셀렉션에는 이제 필터, 래퍼, 임베디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필터는 여러 가지 피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변수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처 그 특성의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주고 그중에 상위 몇 개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래퍼 방식은 서브셋, 그러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특성을 몇 가지 조합으로 선택을 해서 그 과정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가장 최적의 서브셋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임베디드는 모델의 특성을 통해서 피처를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직접 보시면 필터 방식은 이제 이 변수들을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를 매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순위를 매겨준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몇 개를 선택할지 그 상위 변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차원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래퍼 방식은 후보 세트를 선택을 하고 이 중에 몇 개의 조합으로 후보 세트를 선택을 하고 이것을 모델을 통과시켜서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 조합들에 대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가장 이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해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적화된 셋을 찾아내는 방식이 래퍼 방식인데 정확하긴 하겠지만 조금 여러 번 수행을 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베디드는 이제 모델의 특성에 따라서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걸 약간 회귀 모델에서 예를 들어보면 라쏘나 리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라쏘의 경우는 L1 규제를 사용하고 리치의 경우는 L2 규제를 사용해서 좀 설명력이 낮은 변수들을 0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모델 특성을 이용해서 설명력이 높은 변수와 설명력이 낮은 변수를 구분할 수가 있고 설명력이 높은 변수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이 지금 제가 unsupervised 러닝 세션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 차원 축소 자체가 supervised 러닝과 unsupervised 러닝 모두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방식이고 피처 셀렉션은 지금 차원 축소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unsupervised 러닝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했듯이 이 평가하는 과정이나 리치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supervised 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나올 피처 익스트랙션 중에서도 슈퍼바이즈 러닝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 구분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n개의 변수 중에서 원본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으면서 좀 변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새로운 특징을 생성해내는 것이 피처 익스트랙션이 됩니다. 원본 데이터를 반영하는 그런 새로운 특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을 설명하는 그런 변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특성들을 리니어한 결합 방식 또는 논 리니어한 결합 방식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투영하게 되는데요. 리니어 피처 익스트랙션에서는 특징 사이의 관계들을 선형 변환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차원 축소가 이루어지고 non-linear feature extraction에서는 특성 사이의 관계를 선형 변환으로 나타내기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linear feature extraction에서 PCA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A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 저번에 중간 발표 때 보니까 이미 사용을 하신 그런 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PC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A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축을 잡아서 그 축에 투영을 해서 특성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입력 변수들이 선형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특징, 즉 주성분, 잠재 변수라고 부르는 이런 새로운 특징을 만드는데 이게 Y라벨 정답지가 없는 피처 익스트랙션이기 때문에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겠죠. PCA에서는 이 기준을 분산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특징을 잡는다라고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PCA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분산이 큰 변수가 중요한 변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는 이제 분산이 크다는 말을 데이터가 고르지 않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말로 이 변수가 특징적이다, 변별력이 있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좀 예시를 볼게요. 여기 A 도시랑 B 도시를 보면은 A 도시는 7일 동안 해가 쨍쨍했죠. B 도시는 어떤 날에는 해가 뜨고 어떤 날에는 뭐 비가 왔고 구름도 꼈고 눈도 왔습니다. 저희 이제 대기과학과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박서연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A 도시랑 B 도시 중에 어떤 도시가 좀 더
특징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해요. 그럼 옆에 이제 네. 짠 거 아닌데 잘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좀 B도시가 좀 날씨가 막 편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옆에를 보면 이제 환영대수랑 기독교와 세계문화 평균과 분산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계절 들으신 분들 중에 연재명 씨 선영대수 수강을 하셨잖아요. 선영대수 시험이랑 기독교와 세계문화 시험을 봤을 때 어떤 시험이 좀 더 변별력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선영대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산이 크기 때문에 선영대수가 기독교와 세계문화보다 분산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변별력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분산이 크다는 것을 데이터가 고르지 않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데이터가 조금 더 특징적이고 변별력 있다라고 볼 수 있고 PCA에서는 이렇게 분산이 큰 데이터를 분산을 크게 만드는 것을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수행이 됩니다. 우리 이제 이거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죠. 그리고 정사형도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기하 벡터를 했으면요. 그리고 그래서 원래 차원이 있을 텐데 원래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를 투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투영을 하게 되면 이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거리가 이렇게 벡터로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투영이 되면 D2는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고 이 D1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본 데이터를 어떤 축에 대해서 투영을 시키게 되면 보존되는 분산이 있을 거고 손실되는 분산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보존하려는 분산을 최대화하고 손실이 일어나는 분산을 최소화하는 그런 축을 잡는다면 그걸 전체에 대해서 수행을 한다면 그 부분이 전체에 대한 분산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축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투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축을 잡아서.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분산을 최대화하는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거기에 데이터들을 투영시키자라는 것이 PCA의 원리이고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여기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 점이 손실되는 분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빨간 직선이 이렇게 축을 잡아서 투영을 시킬 때랑 이렇게 축을 잡아서 수영을 시킬 때 손실되는 부분이 이쪽은 훨씬 크죠. 여기 직선들이 길게 빨간색이 있는 게 보이죠.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이게 짧습니다. 그래서 원본의 분산을 가장 많이 유지할 수 있는 축은 이 축이 아니라 이 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분산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축을 만들어서 그곳에 데이터들을 투영하는 방식으로 PCA가 진행이 됩니다. 수행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요. 우선 각 변수를 모두 스케일링을 해주어야 합니다. PCA가 전체 분산을 가장 크게 만드는 특징을 찾기 때문에 변수를 꼭 스케일링을 해주어서 변수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맞추어주고 특징을 찾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스케일링을 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입력 변수의 스케일이 동일하게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애초에 그냥 데이터 자체가 입력 변수 자체가 뭔가 커서 그것 때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버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규화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규화를 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데이터로부터 데이터의 분산을 가장 크게 만드는 축인 T1을 찾아줍니다. T1은 이제 좌표 표명상에 있는 어떤 직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 축으로 프로젝션을 시킬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분산이 가장 크게 되는 축이 T1이 됩니다. 그래서 이 T1이 가장 커다란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 축과 수직이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분산을 가장 크게 만드는 축인 T2를 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 변수의 x의 수, 그러니까 데이터 차원의 수만큼 새로운 축인 잠재 변수를 탐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잠재 변수의 분산을 크게 만드는 그런 선형 결합 계수들, 로딩 벡터를 구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위한 수학 세션을 들으면서 이렇게 되는 최적화식을 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S는 공분산 행렬이 되고요. 이걸 풀게 되면 차원의 수인 P개만큼의 그런 아이젠 벡터와 아이젠 밸류가 구해집니다. 아이젠 밸류는 이제 아이젠 벡터로 만들어지는 주성분들의 분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이젠 벡터는 주성분을 구성하는 로딩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 밸류에 해당하는 분산을 가지는 주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개수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아이젠 밸류 람다 1에 대응되는 아이젠 벡터 W1이 가장 큰 분산을 가지게 하는 첫 번째 주성분 PC1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의 수직으로 두 번째로 큰 아이젠 밸류에 대응되는 아이젠 벡터가 다음으로 큰 분산을 가지게 만드는 두 번째 주성분 PC2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차원에 대해서 PC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P개의 주성분을 얻게 되겠죠. 근데 이제 P개의 주성분을 얻게 됐으면 PC를 수행한 이후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를 몇 개를 사용할지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분산이 너무 작은 그런 잠재 변수 PC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이 좀 낮다,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차원이 줄어드니까 차원 축소가 진행이 되겠죠. 그럼 몇 개의 주성분을 사용해야 할까에 대한 기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를 보시면 이게 실선은 그 PC, 그 주성분이 데이터의 분산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 분산의 누적 분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 분산에 대해서 P개 중에 몇 개를 선택했더니 한 80에서 90% 정도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서 끊어주고 그 주성분까지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엘보우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갑자기 분산에 대한 설명력이 크게 변하는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엘보우 포인트라고 하고 포인트 이후의 주성분은 설명력이 낮다고 판단해서 제거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사실 정확한 정답은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분석하려는 사람이 적당히 지정을 해서 끊어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가 엘보 포인트이긴 한데 여기 누적된 걸 보면 전체 한 70%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끊기보다는 이 다음 엘보 포인트인 PC4 정도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한 90% 전체 90% 정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끊어서 이 PC1부터 4 정도를 사용을 할 거고 뒷부분을 버려버리는 방식으로 차원을 축소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 특성이나 여러분이 분석하려는 것들에 따라서 직접 판단하고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LDA라는 게 있습니다. LDA는 기존 입력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특징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LDA는 사실 Y라벨을 고려해주는 그런 피처 익스트랙션이기 때문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DA는 데이터의 클래스를 잘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뽑아내는 것이고 데이터의 클래스를 좀 잘 구분해 줄 수 있는 축을 찾아서 정사형을 시키는 것이 LD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을 가지고 거기에다 프로젝션을 했을 때 정사형이 이루어졌을 때 클래스 내부에서는 거리가 최소화가 될 거고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서는 거리가 최대화가 되겠죠. PCA랑 차이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PCA는 unsupervised learning이고 분산을 최대로 하는 특징을 축으로 찾아냅니다. LDA는 supervised한 차원 축소 방법이고 클래스를 가장 잘 구분하는 그런 축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지금 PCA가 사실 여기는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아서 그냥 점으로 찍혀 있어야 되는데 이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PCA 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최대화할 수 있는 축을 찾아내서 거기에 투영을 시키면 되는데 LDA에서 만약에 PCA처럼 이런 선이 있었다면 이런 선의 데이터가 투영이 되면 이 파란색 라벨이랑 주황색 라벨이 축 위에서 섞이겠죠.
그러면 그 섞인 것들을 잘 구분하는 그런 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축을 잡아서 얘네들을 정사용시켜야 이쪽 부분에는 파란색 점들이 찍힐 거고 이쪽 부분에는 주황색 점들이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 자체를 잘 구분할 수 있는 특징 축을 찾아서 정사용시키는 것이 LD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DS, Multi-Dimensional Scaling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Y 라벨이 없기 때문에 Unsupervised Learning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방식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존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특징을 만들기 때문에 Linear Feature Extrac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징을 추출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래 공간에서 데이터 포인트 사이에 그런 거리 정보를 저 차원에서도 잘 보존되도록 하는 그런 좌표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투영을 하자가 MDS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MDS에서는 거리 또는 non-similarity를 이용을 하는데요. 개체들 사이에 그런 유클리디안 거리를 non-similarity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2차원 상향에 표현해주게 됩니다. 이제 similarity가 아니라 non-similarity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들 때 대각선 원소 값을 정의하려면 non-similarity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까운 데이터끼리는 non-similarity가 낮겠죠.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로우 데이터에서 non-similarity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대칭률 형태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주고 이를 적용해서 거리 정보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좌표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조금 이것도 PCA랑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면요. MDS랑 PCA는 모두 새로운 특징축을 만들어내면서 차원을 축소하기는 하는데 MDS는 원래 공간에서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저 차원에 매핑을 하게 되고 PCA는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많이 설명할 수 있게끔 저 차원에 매핑이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PCA는 그냥 이 분산 자체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 차원 공간에 수용이 되지만 MDS는 원래 공간에서의 거리 정보를 최대한 많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축을 잡아서 거기에 투영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 정보를 최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좌표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데이터가 수용되는 방식으로 차원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리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면 당연히 MDS를 쓰는 게 더 좋을 거고 흩어져 있는 정도나 이런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PCA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특성에 맞는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Non-Linear Feature Extraction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앞에서는 Linear Feature Extraction을 했는데 왜 Non-Linear Feature Extraction 방법도 알아야 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좀 기하학적으로 선형이 아닌 경우에 좀 기하학적인 모양을 가질 경우에는 그냥 선형 리니어 익스트랙션 방식을 이용하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기하학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어떤 선 위에다가 얘네들을 선형 결합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투영해버린다면 여기 찍힌 모양들을 가지고는 원래 데이터의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Non-Linear Feature Extraction 방식을 적용을 해준다면 이렇게 데이터가 투영됐을 때 원래 구조를 조금 더 잘 반영되는 방식으로 펼쳐져서 투영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Linear Dimensionality Reduction은 피처 사이의 관계를 선형 변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해주고 Non-Linear Feature Extraction은 피처 사이의 관계를 선형 변환으로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 사용한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기하학적으로 좀 선형이 아닌 경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매니폴드 러닝이라고도 하는데요. 매니폴드 러닝, 매니폴드가 일단 무엇이냐면 두 점 사이에 이런 거리나 유사도가 좀 가까운 로컬에서 국소적인 부분에서는 근거리에서는 유클리디안을 따르게 되지만 원거리에서는 그렇지 않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직선 거리를 재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직선 거리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작은 유클리디안의 공간들의 조각들이 붙어서 전체가 넌 유클리디안이 되는, 비유클리디안이 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분포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폴드 러닝에서는 고차원 데이터가 있을 때 각 샘플들을 좀 잘 아우를 수 있는, 잘 설명할 수 있는 서브스페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KPCA라고 해서 커널 PCA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고차원으로 데이터를 보내준 다음에 고차원에서 PCA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비선형 SVM이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차원에서 한 번의 데이터를 분류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보내준 다음에 하나의 하이퍼플레인으로 구분해서 다시 원래 차원으로 돌려주는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었는데요. 커널을 이 방식을 이제 PCA에서도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보내준 다음에 분산이 크게 되는 특성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고차원에서 진행을 해주고 이것을 다시 원래 차원으로 돌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차원에서 이렇게 분산을 최대화하는 축이 생길 거고 고차원에서의 선형 결합이 저차원에서는 곡선 형태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을 LDA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KFDA라고 부르는데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고차원에서 LDA를 진행하는 것을 KFDA라고 합니다. 고차원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이제 아까 LDA 배운 것처럼 클래스를 잘 구분지을 수 있게끔 선형결합을 시켜주고 고차원에서 클래스를 잘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선형 특징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다시 원래 차원으로 돌려주면 저차원에서는 클래스를 잘 분류할 수 있는 비선형 특징들이 생성이 되겠죠. 이거는 아까 LD를 조금 커널 함수를 통과시켜서 똑같이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소맵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소맵은 MDS의 확장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MDS가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들고 원래 데이터의 거리 정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저차원 좌표 체계를 만들어서 투영을 한다고 했었는데 MDS랑 다른 방식으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아이소맵이 MDS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려있는 데이터 구조가 있을 때 여기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거리니까 최단거리, 직선거리니까 이 거리가 측정이 되겠죠. 이 점선 표시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구해지는 거리인데 이것은 실제 데이터의 거리를 잘 반영한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쭉 펼쳐보면 만들어지는 어떤 이상한 뭐 직사각형 같은 게 있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 별들이 찍혀 있는 거기에 거리를 재는 게 여기서는 이제 곡선으로 보이는 이 실선 부분이 실질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모양을 반영해서 지오데식 거리를 기준으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구축하는 것이 아이소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DS랑 아이소맵은 뒤에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저차원 좌표 두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차원 공간에 매핑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MDS에서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구축하게 되고 아이소맵에서는 지오데식 디스턴스를 통해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려있는 친구를 원래대로 펴서 이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학습을 시켜줘야 원본 데이터의 고유한 기하학적 구조를 학습할 수 있게끔 차원 축소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를 학습할 때에는 지오데식 디스턴스를 활용한 아이소맵을 적용해 주는 것이 더 성능이 좋습니다. 어떻게 이제 지오데식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먼저 가까이 존재하는 이웃들의 엣지를 그어서 그래프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기하학적인 이런 구조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엡실론 아이소맵이나 K 아이소맵 등이 있습니다. 엡실론 아이소맵의 경우에는 고정된 반경인 엡실론을 기준으로 그 엡실론 거리보다 가까운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로 연결해주게 되고 K 아이소맵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K개의 점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모든 점들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점들이 연결되어서 데이터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일종의 그래프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만들어진 그래프에서 두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디스턴스 매트리스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MDS랑 같은 방식으로 디스턴스 매트릭스의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저차원 공간으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유클리드 공간이더라도 매니폴드 구조가 부분적으로는 유클리디안을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연결된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에서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적용해서 이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좀 많네요. LL이 그다음에 LL인데 데이터들의 논 리니어한 특성들을 학습한다가 핵심 아이디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선형성도 좀 국소적으로 봤을 때는 선형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소적인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차원 축소를 진행하게 되면 데이터의 비선형적인 특징이 잘 반영될 것이다가 LLE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웃을 찾아주게 됩니다.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웃들과 선형결합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중치 벡터를 구해줍니다. 국소적으로는 선형적이니까 선형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주변이랑은. 그리고 차원이 낮아지더라도 이 가중치, 이 선형결합을 최대한 잘 보존해서 저차원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고차원과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저차원 좌표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매핑해 주는 것이 LLE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즈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티즈니의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고차원 공간에서 비슷한 데이터 구조끼리는 저차원 공간에서 가깝게 대응을 시켜주고 비슷하지 않은 데이터 구조는 멀리 떨어져서 대응하게끔 만들어주는 차원 축소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고차원에서 i라는 그런 데이터 포인트의 이웃으로 J를 뽑을 확률과 저차원에서 i의 이웃으로 J를 뽑을 확률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차원에서도 이웃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해서 이 P, J와 I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해서 이웃을 뽑을 확률을 정해주게 되면 I랑 가까이 위치한 데이터일수록 I의 이웃으로 뽑힐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저차원에서 I의 이웃으로 J를 뽑을 확률은 가우시안 분포 대신 자유도가 1인 T 분포를 이용해주게 되는데요. 가까이 위치할수록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확률 분포를 가지고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좀 일정 거리 범위를 넘어서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은 이런 차등적인 확률을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0에 좀 멀리 떨어질수록 확률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자유도가 1인 T 분포를 이용해 줍니다. 그럼 이제 T 분포는 조금 더 꼬리 부분이 두텁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더 멀어져도 확률이 0에 수렴하지 않게끔 조금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슷하게 만들자라는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고차원에서와 저차원에서의 차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걸 확률 분포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고차원에서의 확률 분포와 저차원에서의 확률 분포를 유사하게 만들자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확률 분포 사이에 차이를 보기 위해서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배웠으니까 두 확률 분포 사이에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니어 피처 익스트랙션이랑 매니폴드 러닝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데이터가 아까 본 것처럼 선형적이지 않고 좀 기하학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리니어 피처 익스트랙션만 가지고는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PCA를 바로 수행하게 되면 원래의 형태를 조금 구조를 알아보기가 어렵죠. 대신에 LL이나 아이소맵을 사용해서 차원 축소를 하게 되면 원래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차원이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보내서 비선형성을 반영하는 방식이나 로컬의 정보를 활용해서 비선형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Non-Linear Feature Extraction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고차원으로 보내서 비선형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PCA 대신에 커널 PCA인 kPCA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 로컬 정보를 활용해서 비선형성을 반영할 때에는 MDS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었던 아이소맵을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소맵을 통해서는 이런 실질적인 거리 정보를 잘 보존을 할 수가 있었고, 아까 배운 LLE를 통해서는 저차원에서 K개의 이웃들과의 관계, 데이터 포인트 하나마다 K개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차원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또는 티즈니를 통해서 저차원에서 확률적으로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보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런 비하학적인 데이터에는 메인폴드 러닝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왼쪽 그림의 경우에는 매니폴드 러닝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그냥 그냥 리니어 피처 익스트랙션을 수행했을 때보다 데이터의 구조 파악이 더 쉬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런 상태를 펼쳐서 이렇게 투영하게 되면 데이터 구조 파악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 파악을 하는 데에도 데이터의 좀 특성을 파악해서 적절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유맵을 이제 할 건데요. 유맵은 좀 최근에 나온 그런 최신 기법으로 데이터 기본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차원을 줄이는 차원 축소의 방법입니다. 크게 이제 논문을 읽으면 좀 수식이 복잡하긴 한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데이터를 고차원에서 그래프처럼 만든 후에 저차원 상태를 고차원 그래프랑 최대한 유사하게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차원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유맵은 데이터의 로컬 그리고 글로벌 스트럭처를 잘 보존해 줄 수 있고 수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사용자가 파라미터를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논문을 이제 처음 유맵이 등장한 논문을 이렇게 첨부를 해서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맵은 고차원상에서 그래프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걸 fuzzy, simplifier, 컴플렉스를 구축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데이터 포인트마다 주변의 다른 포인트와 연결되는 정도를 likelihood로 표현하는 그런 고차원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유맵 파라미터를 지정할 때 nnearlist라는 값을 지정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nnearlist에 의해서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nnearlist가 커질수록 고차원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데이터 포인트끼리의 연결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각 포인트에 대해서 이웃으로 결합하는 그런 이웃과 결합할 수 있는 likelihood를 이렇게 원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nnearlist가 커지면 이 중첩된 정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nnearlist 값이 작으면 멀리 이게 퍼지기보다는 주변에서만 조금 머무르게 되니까 nnearlist가 작을수록 주변에 집중하는 로컬 스트럭처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nnearlist의 값이 좀 커질수록 글로벌 스트럭처에 집중한다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은 neighbors가 2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2개 이상의 다른 이웃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뭐 3개나 4개를 가져도 상관은 없고 최소한 2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를 의미를 하고 오른쪽에 neighbors가 3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데이터 포인트가 3개 이상의 이웃을 서로 다른 이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neighbors가 커지면서 이 반경도 좀 커졌죠. 연결 정도가 강화됐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이 파라미터 자체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그런 시각화 결과나 좀 뭐 PC 차원 축소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를 조절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차원에서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고차원상의 그래프와 저차원의 그래프를 최대한 비슷할 수 있게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차원 공간에서 데이터 포인트의 최소 거리를 이제 min dist로 해서 거리 변수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min dist는 저차원 공간에서 데이터 포인트 간의 최소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래프를 저차원에 투영을 했을 때 그 찍히는 점들은 고차원의 그래프 형태를 반영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반영한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조밀하게 모이게 찍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멀리 퍼지게 찍히게 할 것이냐를 조절할 수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작으면 당연히
데이터 포인트들이 촘촘하게 묶이게 될 것이고 값이 크면 이렇게 느슨하게 퍼진 형태가 됩니다. 뉴맵 이제 수행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n 네이버스가 여기 작은 경우에는 조금 더 n 네이버스가 min 디스트는 저희 0.1로 똑같이 맞춰주고 n 네이버스는 왼쪽 그림에서는 15, 오른쪽 그림에서는 50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 네이버스가 작을수록 좀 더 주변에 집중을 하게 되고 분포가 주변에 국수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로컬 스트럭처를 더 잘 반영하게 되고 n 네이버스가 큰 경우에는 글로벌 스트럭처를 좀 더 잘 반영하는 식으로 프로젝션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n 네이버스를 15로 똑같이 맞춰주고 min 디스트를 0.1과 0.5로 각각 지정해 준 다음에 프로젝션이 이루어졌을 때의 결과를 보시면 둘이 다 고차원상에서의 그래프 형태는 같겠지만 수정된 후에 점이 더 촘촘하게 모여 있느냐, 좀 느슨하게 퍼져 있느냐 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티즈니랑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티즈니가 아까 티즈니도 물론 좋은 방식이지만 문제점이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티즈니는 실질적으로 2차원 또는 3차원에서 시각화를 하는 목적으로 인베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원 축소 기법으로 사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티즈니를 수행하려면 사전에 5차원 데이터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PCA나 오토인코더 등을 사용해서 차원 축소를 해준 뒤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계산에 메모리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저희가 퍼플렉시티라는 그런 변수를 조정해서 최저 결과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거를 조절을 하는 방식이 그냥 직접 수행을 해서 인베딩된 결과를 보면서 비교를 해서 최적의 퍼플렉시티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되는 포인트가 너무 랜덤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 시마다 출력되는 그래프의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UMap을 사용하게 되면 UMap에서는 고차원과 저차원에서 모두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지 않아서 계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펄플렉시티 대신에 near neighbors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고차원에서 그래프 사이에 그런 이웃들과의 관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변수를 사용자가 입력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인 사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티즈니에서는 KL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UMap에서는 고차원과 저차원에서의 차이를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구조를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저차원 좌표를 할당할 때 아까 랜덤하게 할당되는 것과 다르게 지정된 값을 할당을 하기 때문에 수행시마다 변하는 정도가 티즈니에 비해서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UMap이 티즈니보다 훨씬 수행 속도가 빠른데요. 첫 번째 이유로 초기 단계에서 그래프를 만들고 확률을 계산해 줄 때 UMap은 티즈니에 비해서 계산 방식 자체도 일단 간단하기도 하고 또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지 않아서 속도가 빠릅니다. UMap에서 이제 계산 효율성을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데 UMap에서는 이미 0부터 2 사이의 범위로 좀 스케일링이 되어 있는 그런 커널 함수를 기반으로 고차원과 저차원의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정규화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스케일링된 확률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티즈니와 달리 매번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줄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에서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최적화 과정에서 티즈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는데 UMap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모두 이제 모델을 훈련할 때 이제 손실 함수로서 작동을 하는데 고차원과 저차원에서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평균적인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전체에 대해서 수행을 하니까요. 그리고 데이터가 커질수록 계산 시간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 번에 무작위로 선택된 데이터의 트레이닝 결과만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버피팅을 막아주거나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줄여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UMap에서는 로컬 커넥티비티인 로라는 애를 매개 변수로 도입했기 때문에 고차원에서 데이터 밀도가 낮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로는 고차원 공간에서 인접한 데이터 포인트들의 사이의 연결 강도를 결정을 해주는데요. 고차원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그런 확률들을 계산을 할 때 인접한 포인트에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를 로가 결정해 주게 됩니다. 고차원에서 데이터 밀도가 너무 낮아서 연결이 희박한 영역을 좀 강화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빈 공간이 좀 있게 되면 매니폴드 자체가 좀 파편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롤을 적용해 주면 그렇게 빈 공간에 연결이 희박한 영역을 강화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전에 이런 빈 공간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 없이도 로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전처리 단계 없이 원하는 수의 차원으로 바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로컬 구조와 글로벌 구조를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를 티즈니와 유맵에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티즈니에서는 이제 매개 변수로 펄플렉시티를 저희가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요. 티즈니에서는 고차원과 저차원을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유맵에서는 고차원과 저차원의 확률의 그런 불일치를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측정해서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펄플렉시티 값을 좀 낮게 설정을 해주면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만을 강조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포인트는 무시하게 됩니다. 펄플렉시티 값이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좀 동등한 취급을 해주어서 글로벌한 구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펄플렉시티가 커질수록 수행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수행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펄플렉시티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를 좀 더 강조하고 멀리 있는 데이터 포인트는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까운 점 사이에 로컬 스트럭처를 보존하는 것에 티즈니는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데이터를 투영했을 때 고차원에서 서로 멀리 있는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관계는 조금 무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스트럭처를 보존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맵의 경우에는 고차원에 서로 가깝게 존재하는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는 티즈니와 유사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 멀리 있는 데이터 포인트 사이에서는 더 많은 공간들을 할당을 하기도 하고 아까 그 롤을 적용을 해서 저차원으로 매핑하더라도 그런 글로벌 스트럭처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맵은 로컬 스트럭처랑 글로벌 스트럭처를 모두 잘 보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아까 티즈니는 자유도가 1인 그런 T 분포를 사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의 확률을 최대한 보정하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꽤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은 확률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글로벌한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유맵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정량화된 값인 0과 1 사이의 값을 좀 할당을 해서 거리 정보를 잘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즈니랑 유맵의 수행 결과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티즈니에서 이제 펄플렉시티를 변수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걸 100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고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로컬한 부분에서는 이제 프로젝션이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전체 구조인 글로벌 스트럭처는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맵에서는 n 네이버즈랑 min 디스트를 이렇게 적당히 지정을 해주고 출력을 해봤을 때 로컬한 부분에서의 프로젝션도 잘 이루어졌고 글로벌한 구조도 어느 정도 잘 보존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속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티즈니는 펄플렉시티를 100으로 설정해주고 수행을 했을 때 16분 1초의 소요 시간이 발생을 하고 유맵은 1분 2초 만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한 구조를 조금 더 보존하기 위해서 펄플렉시티를 500으로 늘려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에서 이렇게 펄플렉시티를 500으로 늘리면 이게 출력되기까지 42분 24초가 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글로벌한 구조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n 네이버즈를 아까 15에서 50 정도로 높여서 유맵을 수행했을 때는 1분 56초였으니까 아까 1분 2초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글로벌한 구조가 조금 더 잘 반영되는 방식으로 프로젝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디즈니에서 이제 좀 더 글로벌한 구조를 잘 파악하고 싶어서 펄플렉시티를 2000으로 확 늘려보면 지금 2시간 5분 만에 이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맵은 200 정도로 neighbors를 늘려줘도 3분 22초에 출력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유맵이 최신 기술이기도 하고 디즈니보다 훨씬 성능도 좋고 수행 속도도 빨라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뒤에부터 이제 클러스터링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7시 1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축소 방법까지는 다 진행이 됐고요. 이제 클러스터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클러스터링도 마찬가지로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유사한 데이터끼리 그룹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나누어진 데이터의 그룹을 클러스터라고 부르고 당연히 Y값, 라벨이 없으니까 unsupervised learning의 한 종류겠죠. 그래서 클러스터가 잘 만들어졌다면 같은 클러스터 내의 객체들은 유사해야 할 거고 다른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에 있는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객체들은 달라야 합니다. 클러스터링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unsupervised 러닝이고 라벨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그런 유사한 특징이나 뭔가 패턴을 가지고 그룹으로 묶어주는 것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렇게 라벨이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라벨이 존재하는 그런 범주형 데이터를 잘 구분해 주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드 클러스터링이랑 소프트 클러스터링으로 클러스터링 방식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하드 클러스터링은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샘플이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만 들어가게끔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거고 소프트 클러스터링은 하나의 샘플이 여러 클러스터에 들어갈 수 있게 클러스터링을 진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먼저 플랫 알고리즘은 전체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서 한 번에 구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하이어리컬 알고리즘은 객체들을 가까운 집단부터 계층적으로 하나씩 묶어나가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방법이고 DB스캔은 데이터를 밀도 기반으로 밀도가 높은 부분을 하나로 분집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플랫 알고리즘 방식을 적용한 클러스터링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클러스터에 직접 할당을 해서 유사한 데이터를 하나로 그룹화를 시키게 됩니다. 플랫 알고리즘을 적용한 그런 클러스터링은 전체 데이터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 번에 이렇게 구분해주는 방식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에서는 클러스터 중심점 개수를 정해주면 그 개수에 따라서 클러스터 내의 유사도와 클러스터 사이의 이질성이 될 거고 GMM에서는 가우시안 분포의 유사성을 그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느냐,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공통점은 둘 다 클러스터의 개수를 사용자가 미리 지정을 해주고 진행을 해야 하고 또 EM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터러티브하게 클러스터링이 수행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터러티브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K-means 클러스터링은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 중심으로 묶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용자가 몇 개의 K개의 중심점을 설정을 해줘야 하고요. 그렇게 설정된 K개의 중심점마다 클러스터가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K개의 중심점을 설정해주면 K개의 클러스터가 생성이 될 거고 각각의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은 가장 가까운 중심에 할당되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각 클러스터에 할당된 포인트들의 평균 좌표를 이용해서 중심점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 해나갈 수 있는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 K-means 클러스터링은 하드 클러스터링 방식에 속하게 됩니다. GMM은 이제 개별 데이터를 동일한 가우시안 분포별로 묶어주는 알고리즘인데요. 데이터가 가우시안 분포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클러스터링이 진행되게 됩니다. 개별 데이터 포인트가 각각의 분포로부터 생성되었을 그런 likelihood를 계산하게 되고요. 개별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분포에 할당해주는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각 클러스터에 할당된 포인트들을 이제 MLE를 통해서 모평균과 모분산을 추정해 나가면서 그런 변수들을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과 GMM에 모두 이제 EM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는데요. EM 알고리즘은 잠재 변수를 도입해서 최대 우도 추정량 MLE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재 변수는 이제 실제로 관측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관측한 그 데이터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측된 데이터 X와 잠재 변수 G 그리고 MLE로 추정해야 할 그런 세타 값이 있을 때 EM 알고리즘이 정의가 됩니다. 근데 EM 알고리즘은 세타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세타 스타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그런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세타의 추정값인 세타 스타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EM 알고리즘은 크게 두 단계가 반복되면서 수행이 되는데요. 먼저 expectation step과 maximization step 두 가지가 반복되게 됩니다. expectation step에서는 log likelihood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 maximization step에서는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모수의 추정값을 구하게 됩니다. 두 단계가 반복되면서 최적의 값이 찾아지게 됩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을 가지고 EM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을 때 사용자가 중심점의 개수를 지정해 줄 수가 있겠죠. 중심점의 개수를 K는 2라고 만약에 지정을 해준다면 초기에 중심값 2개가 랜덤하게 설정이 됩니다. 클러스터를 2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지금 중심점이 2개가 되는 거고 알고리즘 처음에는 이제 초기 중심값과 각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 계산 결과에 따라서 해당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찾아서 데이터를 배당해 줍니다. 지금 별이 2개니까 이 각각의 별, 그 중심점마다 유클리디안 거리가 최소가 되는 애들이 적절하게 분배가 돼서 이렇게 클러스터의 데이터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클러스터의 데이터가 잘 할당이 되었다면 중심점을 각각 클러스터 내에 속해 있는 데이터들의 무게중심으로 재설정해 줍니다. 근데 K가 2니까 각 점들이 2개의 집합으로 나뉘어 있을 거고 각 집합의 무게중심을 구해준 뒤에 그 무게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점들을 중심과 새롭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클러스터 점들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M 스텝에서 이렇게 할당이 되면 E 스텝에서는 이렇게 무게중심에 따라서 중심점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이 바뀌게 되면 다시 M 스텝에서는 지금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분홍색이었다가 파란색이 되죠. 이 점에 다시 새롭게 유클리디안 거리가 최소가 되는 애들을 다시 클러스터로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이 클러스터 데이터 내에서의 무게중심으로 중심점을 옮기게 되고요. 클러스터 각각의 할당된 데이터 포인트들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중심점 좌표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다시 클러스터들이 중심점과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다시 할당이 되고요. 이렇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후에 단계가 반복되어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다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수렴하는 부분에서 최적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알고리즘이 중단되어서 클러스터링이 완료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랜덤하게 중심점을 잡아줬다가 얘네들이 조금씩 업데이트돼 나가면서 최적의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최적의 상태로 클러스터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M 알고리즘을 이제 GMM 클러스터링에서도 적용되는 방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가우시안 분포로 결합되어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각 정규 분포에 데이터를 임의로 배정을 해주게 되고
이 스텝에서는 이제 개별 데이터 포인트가 각 정규 분포로부터 생성되었을 likelihood를 계산을 해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정규 분포의 데이터를 할당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할당된 개별 데이터 포인트들을 모두 분포에다가 할당을 해줬으니까 M스텝에서는 그룹의 데이터 포인트를 이용해서 다시 MLE로 무평균과 모분산을 추정해서 분포 자체를 조금 수정해주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 이 초록색에 되게 넓게 퍼져 있었는데 이쪽에 데이터들이 선택이 됐으니까 할당이 됐으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모평균과 모분산을 추정해서 새롭게 분포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포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 스텝에서는 변화한 분포에 따라서 개별 데이터 포인트의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분포의 데이터를 할당해 줍니다. 아까 분포가 바뀌기 전에는 초록색이 여기 있었는데 분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게 파란색에서 likelihood가 더 높아져서 파란색 클러스터에 할당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스텝이 반복이 돼서 그 분포에 속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과 분산을 추정해서 분포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할당되는 그런 데이터 포인트에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종료되고 클러스터링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랜덤하게 할당을 해주었다가 EM 알고리즘이 반복되면서 최적화된 방식으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M 알고리즘이 K-민즈 클러스터링이랑 GMM 클러스터링에서 다르게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텝에서 각 데이터 점들이 여러 중심점 중에 여러 저희가 설정해준 중심점 개수에 따라서 중심점들이 형성이 되면 그 데이터들과 중심점 사이에서 어디가 제일 가까운지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그 클러스터에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M 스텝에서는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중심점을 그 클러스터 내 데이터들의 무게 중심으로 다시 갱신을 해주어서 클러스터 내 점들이 최적의 중앙점이 되도록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GMM 클러스터링에서는 데이터가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우시안 분포에서 데이터 X의 점들이 어떤 분포에 속하는지 그 값을 업데이트할 수가 있고 M스텝에서는 현재 정해진 가우시안 분포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다시 그 평균과 분산을 업데이트합니다. 둘 다 이 스텝과 M 스텝이 반복이 되다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지점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클러스터링이 완료됩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K-민즈 클러스터링은 초기에 중심점을 지정해주고 그 수에 따라서 클러스터링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심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클러스터 수 K가 커질수록 저희가 처음에 지정해주는 K 값의 수가 커질수록 순도가 높은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K값이 너무 크게 되면 하나의 클러스터에 속해질 데이터들도 다른 클러스터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군집 모양이 좀 구 형태로 컨벡스한 경우에만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모양을 가지는 군집은 K-민즈 클러스터링으로 클러스터링을 할 경우에 성능이 좋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차원에서는 학습 데이터 수가 차원의 수보다 적어서 차원의 저주 때문에 성능이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계산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고려해주기 때문에 아웃라이어에 민감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 데이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면 이쪽의 중심점과 이쪽의 중심점으로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을 잘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중심점을 어디에 할당해야 할지가 되게 애매해지고 어디를 중심점으로 잡아도 거기가 중심이 사실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 중심점을 잡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라이어에 민감하다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K 매도이드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는 중심점을 이제 실제 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임의로 어떤 위치에 찍어주게 됐지만 K 매도이드 클러스터링은 클러스터를 대표할 수 있는 실제 점 하나를 중심점으로 잡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별표가 데이터 자체는 아니고 그냥 데이터 사이의 어떤 곳을 중심으로 잡아준 건데 K 매도이드 클러스터링은 실제 점을 잡아준다는 점에서 아웃라이어에 조금 더 로버스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MM 클러스터링의 특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기하학적인 모양의 군집을 가지는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K-민즈 알고리즘에서 할 수 없었던 중심점을 잡아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K-민즈 알고리즘에서 성능이 나빴던 것이 좀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군집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는 가우시안 분포의 개수를 사용자가 사전에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가우시안 분포마다 충분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어야만 파라미터 추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량은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바로 하이어리컬 클러스터링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하이어리컬 클러스터링은 계층적 트리 모형을 이용해서 개별 데이터들을 유사한 데이터들과 이렇게 통합해 나가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군집끼리 약간 클러스터들끼리 묶어가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케이스가 될 때까지 하나의 군집을 형성할 때까지 군집을 묶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덴드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걸 시각화할 수가 있는데요. 덴드로그램은 개체들이 결합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트리 형태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집 사이 거리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이 진행되기 때문에 군집 수를 저희가 미리 지정해 줄 필요가 없고요. 다만 덴드로그램을 만든 뒤에 적절히 어떤 수준에서 잘라주면 그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링 결과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덴드로그램이란 이 데이터 사이에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시각화할 수 있는 트리 형태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 덴드로그램의 높이가 객체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지금 A랑 B는 되게 가깝게 있기 때문에 길이가 짧죠. 그리고 EF는 뭐 A, B보다도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거리가 더 짧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체 사이의 거리까지도 반영을 해서 덴드로그램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군집으로 합쳐지게끔 이렇게 덴드로그램이 다 그려지고 나면 여기를 어떤 시점에서 잘라줄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잘라주게 되면 클러스터가 여기 분기점을 기준으로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좀 더 아래에서 잘라주게 되면 여기 지금 교점이 5개가 되니까 5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더 아래쪽에서 자르게 되면 여기 교점의 개수가 제가 세보니까 12개여서 12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은 발음이 힘든데 바텀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텀업 방식에서는 각 데이터 포인트를 순차적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하나를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고 마지막에 다 합쳐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디비시브 방식은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본 다음에 거꾸로 이 클러스터들을 분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두 단계가 이제 이 방향으로 수행을 되는지 이 방향으로 수행되는지 그 차이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글로머러티브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을 설명을 해보자면 각 개체를 우선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포인트 사이의 거리에 대한 그런 유사도 행렬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리가 인접한 관측지끼리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도 행렬을 업데이트하면서 하나의 최종 클러스터로 합쳐질 때까지 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시로 한번 보면은 지금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간주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B 클러스터랑 D 클러스터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둘을 합쳐주면서 B와 D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B와 D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군집들과 나머지 BD가 합쳐진 군집과 A, C, E, F 군집이 존재를 하는데요. 거기서 C랑 E가 제일 가깝다고 판단이 되면 C랑 E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이 클러스터 중에서 이 BD 클러스터와 A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고 판단이 되면 A와 BD 클러스터를 묶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덴드로그램에서
가지를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A, B, D 클러스터와 C 클러스터, F 클러스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C 클러스터랑 F 클러스터가 가깝다고 보고 둘을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C 클러스터와 F 클러스터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전체 클러스터가 하나로 합쳐질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정도를 끊어주게 되면 A, B, D 클러스터와 C, F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두 개의 클러스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끊어주게 되면 A 클러스터, B, D 클러스터, F 클러스터, C 클러스터 이렇게 네 개의 클러스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사이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유클리디안 방식으로 측정을 할 때에는 싱글, 컴플리트, 에버리지, 센트로이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싱글 방법은 두 클러스터 사이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를 사용해 줍니다. 가까운 거리끼리를 재주고, 컴플리트 방법에서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객체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줍니다. 에버리지 방법에서는 각각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모든 데이터 사이의 거리 평균을 이용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센트로이드는 이제 이 클러스터 내의 중심점을 잡아서 중심점과 다른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리를 이용해서 덴드로그램을 그 클러스터들끼리 유사한 정도를 보고 묶을 수가 있고 덴드로그램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와드 링키지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두 클러스터가 합쳐졌을 때 오차 제곱합 SSE의 증가분을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됩니다. 클러스터 내 분산을 좀 가장 작게 증가시키는 두 클러스터를 합치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모든 클러스터 내의 분산을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은 클러스터가 합쳐졌을 때 클러스터 내에서 모든 개체의 중간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각 개체와 그 중심점 사이의 거리 제곱합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거는 클러스터가 두 개의 클러스터가 하나로 합쳐지고 난 뒤에 그 클러스터의 중심점과 그 클러스터에 속하는 모든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제곱해서 합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이제 두 클러스터가 이제 합쳐지기 전에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클러스터에 중심점이 있을 거고 이 클러스터에도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심점과 다른 클러스터에 속하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의 제곱과 여기서 이 중심점과 이 클러스터에 내에 속하는 모든 클러스터의 데이터 포인트들의 거리의 제곱합을 다 더해서 8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 두 클러스터가 합쳐졌을 때 이 두 클러스터 자체에서 중심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 중심점과 이 합쳐진 클러스터 모든 곳에 속하는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의 제곱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45에서 아까 구한 8을 빼면 와드 디스턴스는 37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예시를 하나를 해볼 건데요. 이제 클러스터들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이제 직접 덴드로그램을 그려보는 그런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평균으로 그 모든 데이터 사이의 평균 거리로 그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A랑 B 사이의 거리는 20이고 A랑 C 사이의 거리는 5, A랑 D 사이의 거리는 1이 됩니다. 그리고 B랑 C 사이의 거리가 10, B와 D 사이의 거리가 25, C와 D 사이의 거리는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애들은 A와 D가 될 겁니다. A랑 D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우선 A와 D를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1을 반영했다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나면 이제 A와 D는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DA 클러스터랑 C 클러스터, B 클러스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DA 클러스터에는 D와 A가 속해 있고 C 클러스터에는 C만 들어있고 B 클러스터에는 B만 들어있게 되는데 아까 평균을 측정해서 거리를 정하기로 했으니까 C와 D 사이의 거리와 C와 A 사이의 거리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은 C와 DA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아까 C랑 D 사이의 거리가 2였고 C랑 A 사이의 거리가
5였으니까 2랑 5를 더해서 7이고 거기서 2를 나눠주면 3.5가 됩니다. B 클러스터랑 DA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B와 D 사이의 거리가 B와 D 사이의 거리가 25가 되고 B와 A 사이의 거리가 20이 되기 때문에 25와 20을 더해서 45를 2로 나눠주면 22.5가 돼서 여기다 22.5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B랑 C 사이의 거리는 이게 1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10을 써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중에서 3.5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죠. 그래서 DA와 C 클러스터가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보고 하나의 분집으로 묶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후에는 이제 DAC 클러스터와 B 클러스터가 있겠죠. 그럼 이제 B와 D 사이의 거리, B와 A 사이의 거리, B와 C 사이의 거리를 모두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18.3333이 나오니까 이 클러스터와 얘 사이의 거리는 18.33이라고 보고 덴드로그램을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의 특징은 클러스터 수를 저희가 사전에 미리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랜덤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대신에 덴드로그램을 자르는 위치에 따라서 그 클러스터 수가 달라지므로 그 덴드로그램을 보고 어느 포인트에서 잘라줄지를 사용자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클러스터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계층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대신에 모든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줘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큰 경우에만 데이터가 너무 커지면 연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DB 스캔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DB 스캔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세밀하게 몰려 있어서 밀도가 높은 부분을 클러스터링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반경 내에 점이 특정 개수 이상 존재하면 이를 하나의 분집으로 인식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클러스터링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반경과 반경 내에 필요한 최소 점의 개수를 찾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점 P를 중심점, 코어 포인트라고 불러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포인트 P로부터 거리 E 내에 포인트 개수가 M개 있다면 그거를 하나로 클러스터로 인식하자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이런 최소 점의 개수를 4개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 포인트 P가 있다면 E라는 반경 내에 데이터가 4개 찍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군집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를 중심적으로 잡아주려고 했더니 반경 E 내에 점이 2개밖에 들어와 있지 않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포인트 개수가 여기서 지정해준 값 이상으로 있어야 클러스터가 형성됩니다. 근데 이제 중심점 P를 코어 포인트 P의 반경 내에 다른 코어 포인트 P'이 속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P와 P'이 링키지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P의 코어 포인트 P의 2라는 반경 내에 점들이 4개가 이렇게 찍혀 있고 거기에 P'이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P'이라는 중심점 내에 이렇게 반경 2 내에 점이 4개 찍혀 있고 거기 코어 포인트 P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들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어 포인트들이 있고 코어 포인트가 만드는 클러스터에 속하는 다른 포인트들을 볼더 포인트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어떤 클러스터에도 속하지 않는 이런 아웃라이어는 노이즈 포인트로 처리를 하고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B 스캔은 민 포인트 개수를 K라고 했을 때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살펴보면 하나의 포인트로부터 K번째로 가까운 점과의 K 디스트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K 디스트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밀도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가까운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과 먼 애들이 모여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EPS를 K 디스트로 지정을 해주고 민 포인트를 K로 설정해 주게 되면 이제 K 디스트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포인트들이 코어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이루게 되는 최소한의 스레스홀드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 스레스홀드 포인트의 k-dist 값보다 k-dist 값이 높다면 이 모든 포인트가 다 노이즈 포인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DB 스캔의 특징은 클러스터의 수를 미리 지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객체의 밀도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서로 연결하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모양의 분집도 생성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에 강한 편이고요. 밀도 기반의 클러스터링이기 때문에 근데 밀도가 높은 부분에는 좀 집중을 잘 하는데 밀도가 비교적 낮은 부분에는 클러스터링 결과가 나쁘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DB 스캔을 이용하면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도 클러스터링이 가능해지겠죠. 밀도 기반이니까요. 그리고 밀도가 비교적 낮은 부분은 여기 밀도가 좀 높은 부분은 클러스터링 결과가 되게 좋게 나타나는데 밀도가 낮은 부분에서는 클러스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클러스터링 이제 방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유사 데이터 포인트 사이에 이제 유사도랑 거리 같은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클러스터링 하려면.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입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두 포인트 사이의 직선 거리, 즉 최단 거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맨하탄 디스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옆에 지도를 보면 이 주황색 선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착을 할 때 최단 거리는 이 주황색 직선이 되지만 사실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착을 하려면 이 일직선으로 가면은 이제 건물 같은 거에 막혀 있으니까 길이 뚫려 있는 곳으로만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동 가능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 불가능한 요소를 배제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맨해튼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지만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두 데이터 벡터가 이루는 사이값을 세타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잴 수가 있고요. 사이값은 벡터의 내적값으로부터 정의가 되기 때문에 세타의 코사인 값으로 그 유사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문과도 이걸 배우는데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범위에서 값이 측정이 되니까 그 범위 값으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코사인 내적을 했을 때 같은 벡터,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 사이값이 0이 되겠죠. 코사인 0은 1이고 반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코사인 파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유사할수록 1에 가깝고 유사하지 않을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값이 크면 코사인 함수 자체의 그런 성질에 의해서 사이 값은 작아지고 유사도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correlation similarity나 체비쉐브 시밀러리티 같은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고 나면 클러스터링이 과연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요. 그때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엘보우 포인트를 찾아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엘보우 포인트, 여기 꺾이는 지점에서 최적의 클러스터 수 K가 결정되게 됩니다. 엘보우 포인트를 넘어가면 K가 증가하더라도 이제 이게 크게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Y축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올 수 있는데요. 그 지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러스터링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듄 인덱스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클러스터 내 최대 거리에 대한 클러스터 사이의 최소 거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분자에 클러스터랑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클러스터가 있고 이 클러스터가 있을 때 얘네들 거리의 최소값이 있겠죠. 그게 분자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 사이 간의 거리의 최대값이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클러스터링이 잘 됐다면 같은 클러스터 내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끼리는 서로 좀 붙어 있어야 할 거고 클러스터링이 또 잘 됐으면 서로 다른 클러스터 간의 거리는 멀어야겠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와 이 클러스터 값의 최소 거리가 커질수록 두 클러스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이 클러스터 내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애들이 작아질수록
클러스터링이 잘 됐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모는 작은 게 좋고 분자는 큰 게 좋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클러스터링이 잘 돼 있다면 이 전체 값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값이 클수록 클러스터링이 잘 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E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각 클러스터의 중심에서 해당 분집에 속해 있는 데이터 포인트의 거리 제곱의 합을 직접 모두 계산해서 더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클러스터링이 잘 되어 있다면 같은 클러스터 내에 있는 그런 중심과 관측지들의 거리가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SSE 값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SSE는 군집 내에서의 분산만을 이제 책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사이의 분산 최대화를 확인하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실루엣 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요.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AI라고 써져 있는 거는 i번째 관측한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같은 분집 내에 이 파란색 중에 있는 모든 개체들과의 평균 거리를 의미를 하고요. BI는 i번째 관측된 이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서로 다른 분집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과의 평균 거리 중에 최소값이 되는 애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걸 측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는 BI 빼기 AI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AI와 BI 중에 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AI는 이제 분집 내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작을수록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BI는 분집 내의 거리를 의미하기 분집과 분집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잠시만요. AI는 분집 내에서의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작을수록 좋고 BI는 분집과 분집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거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실루엣 개수가 1에 가까울수록 군집화가 잘 되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클러스터링이 잘 돼 있다면 유사한 점들끼리는 완전히 똑같은 하나의 점에 모이게 되겠죠. 그럼 i번째 이 점과 유사한 모든 애들이 i랑 똑같이 겹쳐져 있다면 AI가 0이 되겠습니다. 그럼 AI가 0이 되고 BI는 거리니까 양의 어떤 실수를 가지겠죠. 그래서 등식이 BI 분의 여기 0과 BI 중에 BI가 클 거니까 BI 분의 BI가 될 거고 그래서 BI 분의 BI를 약분하면 1이 되니까 완전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클러스터링이 가장 잘 된 경우는 1이 된다. 실루엣 개수가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루엣 개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군집화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것도 극단적으로 군집화가 너무 안 되어 있으면 클러스터에 있는 이 i번째 데이터가 다른 군집과의 그 평균 거리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집이 이 군집에 완전 겹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BI가 0이 되고 AI는 양의 어떤 실수가 될 테니까 AI와 0 중에 AI가 당연히 클 거고 0에서 AI를 빼주면 AI분의 -AI가 돼서 이걸 약분하면 -1 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루엣 계수는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클수록 더 군집화가 잘 됐다라는 평가의 지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루엣 스코어가 0.5 이상이면 클러스터링 결과가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클러스터 내에 하나의 객체만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객체의 실루엣 스코어를 0이라고 해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3주 동안 정규 세션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머신러닝 위주의 이런 이론 세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첫 주에는 머신러닝과 이후에 배울 딥러닝을 위한 수학에 대한 세션을 진행을 했고 2주차에 저번 주에는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뭐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등과 같이 정답값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학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를 최적화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오늘 배운 언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차원 축소 방식과 클러스터링 방식을 배우게 됐습니다. 차원 축소를 하는 이유는 우선 메모리랑 뭐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차원 축소를 해줘야 하고요. 오버피팅이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원을 축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좀 잘해서 데이터 구조나 패턴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차원을 축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하는 방식이 사실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선형적으로 결합한 리니어 피처 익스트랙션의 예시로 PCA랑 MDS를 배웠었고 이제 LDA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Non-Linear Feature Extraction에서는 KPCA, ISOMAP, LLE, 티즈니, UMAP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예시로 설명을 드렸고 KFDA를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예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링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클러스터링은 클래시피케이션과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클러스터링에서 크게 플랫 알고리즘 기반, 하이어러키컬 베이스 기반, 그리고 덴시티 기반의 클러스터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플랫 알고리즘 기반의 클러스터링 방식으로는 K-means 클러스터링과 GMM이 있었고 또 K-means 클러스터링의 아웃라이어의 좀 더 로버스트한 K-메드리드 클러스터링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하이어러키컬 베이스드 클러스터링 방식으로는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또 덴시티 베이스드 클러스터링 방법으로는 DB스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잘 되어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엘보 포인트에서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를 지정한다라고 했었고 이때 y-값으로 올 수 있는 지표로 SSE, 듀온 인덱스, 신뢰 개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3주 동안 정규 세션 머신러닝 위주로 진행됐던 정규 세션이 끝이 났고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아마 딥러닝 이론과 실습에 대한 그런 세션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